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단다. 네, 알겠어요. 송이 타고 있다. 송이에 불이 났어. 어디서 났지? 야, 왜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연못옆 성에 불이 났어. 엄마한테 알려주려고. 성에 불이 났다고? 내가 엄마한테 알려줬지? 연못 옆에 있는 성에 불이 났다던데요. 맞아요. 저도 우리 아이한테 들었어요. 이 집 아이한테 들었다던데? 네, 맞아요. 아이가 놀러 갔다가 와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가 그리 재미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연못 옆에 있는 성에 불이 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보고해서 알려줬죠. 연못 안에 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불이 났다고요?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녀왔어요? 그럼 어서 중요한 물건들만 모아 떠날 채비를 하도록 해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떠날 책이라뇨?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가면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어서 아이와 짐을 챙기도록 해요. 잘 보셨죠? 예. 미국의 교육은 등장인물을 이렇게 동물로 예화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양으로 했죠? 이번엔 기업과 물고기로 했습니다. 물고기가 빨리 도망간 이유는 뭔가요? 아시죠? 한 20-30분 후에 사람들이 성에 불을 끄기 위해서 양동이를 갖고 왔죠. 그래서 물을 퍼다가 불을 껐어요. 그러니까 연못에 물이 점점 주니까 뭐죠? 도망가지 않은 물고기는 결국은 잡히게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업과 물고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바로 거기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시간 후에, 얼마 후에 어떻게 이어져서 무슨 결과가 야기되는지를 천부적으로 생각해냅니다. 이어져가는 거예요. 쭉 생각이 그냥 어떤 감성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다음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이렇게 기회를 활용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점 9개로 하나를 그어보세요. 선 하나로. 이거는 10,000명 중에 1명이 풉니다. 힌트가. 여기에 계신 분 10,000명이 안 되니 답을 찾을 재간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풀까요? 자, 하나로 푸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 풀려고 그러면, 안 풀리니까, 머리만 뜨겁고 안 풀리니까 옆에서 풀려고 그러면, 정 교수님이 문제는 분명히 답은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도 풀어보려고 애를 쓰니까 친구가 뭐죠? 야야야야, 그만둬 그러죠? 기법하라고 그러죠? 그래도 끝까지 푸는 사람이 10,000명에 1명이 있어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푸셨나요? 그죠? 이 방을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 풀어지죠? 그죠?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직선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죠? 2바퀴만 돌리면 3번이 다 거집니다. 그죠? 문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포기할 일이 생긴 거예요. 잘 안 되고 실망하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자기가 여기 온 걸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또 빨리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가는 건 9개를 다 긋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를 내포한 인내의 얘기입니다. 생각은 훌륭해도 아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생각만 갖고 훌륭한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생각의 법칙, 습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물고기는 뭘 하나 딱 보면 벌써 이후의 스토리텔링을 다 생각을 해내는 것이 힘들어도 그 사람은 해요.
제가 예전에 정종 회장님을 가까이 모신 분한테 들었어요. 정종 회장님은 나이가 드시면 회장실에서 가만히 생각을 많이 한대요. 가만히 있는 게 그분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창의적인 생각과 이 그룹이 어떻게 나가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에 대한 생각. 예? 그래서 안 풀리면 그 다음에 풀 때까지 계속 골몰하면서 나와요.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는 데는 10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할 때 전문가가 된다 해서 10년의 법칙. 또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전문가가 되는데 10,000시간을 노력해야 전문가가 된다. 10,000시간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시간을 10년 하면 10,00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3시간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해서 3시간씩 매일 하면 10년 하면 그게 10,000시간입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 10년의 법칙, 10,000시간의 법칙은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인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물고 끝까지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캔드 스피릿이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어떤 전문가,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건데 정부에서도 전부 융합학관이 앞으로는 융합이 중요하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전문가 여러 개가 융합되는 거예요. 통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의 법칙 또는 이 전문 10,000시간의 법칙이 여러 개 만들어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 개 만들어지셔야 돼요. 제가 저 개인적인 예화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 박사 과정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보면 참 기특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상당히 좋아하셨는데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너가 박사가 되더라도 10년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철이 들은지 계산해 보니까 5년 전부터 열심히 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잘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공부하는 게 참 쉬운 거고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지 5년 만에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대우를 받는데 아버님께서 저보고 10년을 더 하라니까 저로서는 너무나 칭찬 같지 않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50대 후반이거든요. 살아보니까 30대 후반쯤 되니까 저한테는 13년 되니까 10년의 법칙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14. 그 다음부터 통합으로 10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한 번 10년의 법칙으로 만들어내면 두 번째 다른 전공으로 전문가가 되는 데는 짧아져요. 7년이든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개 어떤 그 전문성을 통합해 줄 수 있으면 여러분은 훌륭하게 될 겁니다. 정종 회장님이 여러 개 전공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식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 정보, 지식. 데이터라는 거는 오늘 이 방 안의 온도가 몇 도고 습도가 몇 프로고 이런 것이 데이터예요. 단순히 하나의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방 안에 온도가 몇 도고 습도가 몇인 것이 지난 10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온도와 어떨 때 가장 학습 효과가 높다는 것이 결과가 모여졌을 때 이것을 정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데이터를 검색해 본 거가 이런 상황에 비가 올 확률이 90%다. 이걸 정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식은 뭐냐? 비가 올 확률이 90%라고 할 때 설비 A, B, C 이것을 어떻게 다루면 성과가 좋다. 지금 제가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 이 기기가 제가 익숙치 않아서 저희 학교에 있는 기기는 제 손에 익숙해서 바로바로 탁탁탁탁 차질 없이 가는데 아까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죠? 어떠한 시간의 지체율 같은 것을 줄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만약에 저 같은 연사가 여러 사람이 온다고 그러면 이거 뭐 업그레이드 시켜놔서 그냥 탁탁탁 하든지 아니면 저쪽에 누군가 헬퍼가 뒤에서 조작을 해주면 저는 포인터만 갖고 진행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형태가 이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날 지식은 데이터, 정보, 지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고도의 어떤 가치 있는 걸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아까 something new, something different, something valuable than before 이렇다.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늘 처음이지만 이후로 또 만나고 또 만나면 뭐죠? 새로움에서 차이남, 뭔가 도움이 되는 거, 나중에는 가치 있는 걸 제공해 주실 때 여러분하고 저는 더 신뢰성과 돈독한 관계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구가 옆에 같이 오래 앉았다고 해서 시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구도 열심히 노력하고 이 하구도 열심히 나한테 성실히 대해줄 때 그 사람의 관계가 뛰어나지는 거예요. 그냥 오래 사귀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큰 회사, 큰 사업을 일으키는 분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 호텔 중에 리츠칼튼 호텔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큰 호텔입니다. 여기에 방 청소하시는 아줌마, 메이드로 버지니아 아주엘라라는 아줌마가 계셨어요. 방 청소하시는 분이니까 뭐 제대로 좋은 집안에서 성장하지 못했겠죠. 또 좋은 학교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방 청소만 했어요. 근데 이 호텔 비즈니스는 호텔 룸을 많이 아이들룸, 빈 객실을 적게 해주는 방법이 또 좋아야 되고 오시는 손님마다 이 방에 대해서 뭔가 편안하고 안락감이 있어야 또 서비스가 좋아야 이 호텔을 자꾸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체크인, 체크아웃 아시죠? 호텔이 어떤 12시 전후로 체크아웃 하잖아요. 단체 손님이 많이 오면 단체 손님이 또 많이 나가죠. 또 잠시 후에 또 왕창 들어오죠. 그러니까 호텔에 룸이 많을 때 이 메이드 아줌마가 100개, 200개를 짧은 시간에 후다닥 청소하는 게 메이드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뭐 방을 청소하는 거 그건 뭐 누구든지 쉬워요. 그런데 체크인, 체크아웃 다른 손님이 들어올 때까지 방을 깨끗이 해주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메이드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서두르다 보면 인간인지라 오류가 나올 수 있잖아요. 있을 수는 없겠지만 뭐 비누가 없다든지 뭐가 하나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비스 센터에다가 비누 좀 하나 더 갖다 줘요. 비누 더 빠졌네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버지니아 아주엘라 아줌마는 지난 5년 동안에 호텔에서 한 번도 클레임이 없었어요. 여기 아줌마들 다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성격 좋은 건 다 알려졌어요. 근데 이 아줌마도 2년 전에 한 번, 저 아줌마도 뭐 3년 전에 한 번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주엘라 아줌마는 없었어요. 이 아줌마는 방을 청소하더라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방 하나 청소하는데 구구단처럼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332 9죠. 그다음 882 64 이런 거 금방 외우는 게 구구단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방을 청소하는데 방에 들어가서 쭉 돌아서 나오는데까지 여기 가면 2단, 여기 가면 3단, 4단 이렇게 방 청소의 프로세스, 시트를 갈고 뭐 하는 거에 대한 프로세스가 나름대로 암묵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아줌마한테 아줌마는 어떻게 방 청소를 해서 한 번도 클레임이 없었느냐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 역시 나는 그냥 내가 하던 것대로 한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그냥 다 누구나 다 똑같죠.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뭐예요? 아줌마 분명히 청소를 남다르게 하는 것 같은데 이유인즉은 공식이 있었지만 표현할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비디오로 찍었어요. 아줌마가 청소하는 걸 비디오로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식이 있는 거예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앞뒤로 다 하고 또 한 걸음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실수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방 하나 들어갔다 나오는데 몇 초 동안 나오는데
한번 구구단을 쫙 외우고 나오면 그거는 틀릴 리가 없죠. 그렇게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뉴얼로 만들고 그것이 바로 미국의 리츠 칼턴 호텔의 호텔 경영의 메이드 교육안이에요. 그것은 호텔이 새로 모텔이든지 개업을 하면 그 교육을 받아야 돼요. 누가 가르쳐요? 아줌마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훌륭하게 학교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사람이 그 매뉴얼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크게 호텔 비즈니스 발전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큰 돈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이 장점이 있지만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은 이민 가가지고 이 야채 가게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공한대지만 이 인도 사람들은 이 모텔 비즈니스를 많이 하거든요. 방을 한 50개, 100개. 모텔 비즈니스 힘 안 들어요. 이건 자본으로 하는 거예요. 띵동 손님 들어올 때만 얼른 뛰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가게 지키느라고 마냥 있는 거 아니에요. 깨끗이 해놓고 그리고 메이드 몇 명만 두면 아주 되는 비즈니스가 모텔 비즈니스예요. 근데 모텔 비즈니스의 이 메이드 관리는 이 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정주영 회장님은 오늘날 이렇게 큰 기업 재벌을 만드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분이 돈을 벌던 시대에 노동, 자본, 토지 다 중요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일자 배운 게 없고 경영학 원론을 안 배웠지만 그분의 생각에는 정보, 지식, 문화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는 건설업, 자동차 산업, 조선업이 다 안 된다.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건설업에 대한 게 무슨 조선업을 합니까? 이놈아, 별거냐? 레고처럼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발전 엔진 하나 붙이면 그게 배야. 해봐, 임마.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고, 이분은 무슨 사업이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성공하는데 남다른 암묵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뿐만 아니라 이병철 회장님도 가시고 역대 많이 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이거를 알아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재밌는 게 정주영 회장님 얘기하면 저는 이병철 회장님 얘기도 합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이미 오래전에 작고 하셨죠? 근데 이분이 옛날에 삼성그룹의 경우에 인재 제일,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뽑는데 관상을 본다고 할 정도로, 관상쟁이를 동원한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 인물을 봐요. 자, 노후에 사람 얼굴 모습과 신원서판, 자세를 보고 이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 사람이 뽑으면 삼성에 도움이 될지언정 해는 주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냈겠느냐. 자, 재밌는 게 보통 이제 삼성 같은 그룹에 들어가서 임원이 되는데, 사장이 되는 데는 약 25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25년 후면 다 사장 되는 게 아니죠. 아주 열심히 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느 날 사장단이 모여가지고 무슨 자리에 모여가지고 있는 중에 한 분이 내가 옛날에 우리 고 이병철 회장님 생전에 뵀던, 개인적으로 만났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할 때 면접을 봤는데, 그래서 이모님이 이렇게 쭉 있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 내가 할 때 이병철 회장님이 비서 몇 분하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전부 하다 말고 버떡 이랬으니까 그냥 앉아들 해. 그냥 이사를 해. 그러더니 또 거기 앉아 계시더래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그래. 그는 아버님은 어떻고 저떻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것이 인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던 박 사장 역시 나도 그랬는데, 여기 있던 최 사장도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몇 분의 사장이 그런 경험을 공동으로 가졌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초고속 과장을 했어요.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분이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님께서는 뭘 보고 이 사람을 내 가까이 사람으로 앉혀놓고 일을 맺겠느냐.
오늘날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전에 이렇게 회사의 과장이 되고 직원으로 승진되는 데는 남다른 배려가 있었어요. 그 시간 관계상 그런 얘기는 해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뭘 받길래 이것이 암묵지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은 알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 마지막 하나 보고 끝내드리겠어요. 그리고 저쪽에 가는 전문들을 다 했어? 그게 세계적 건설 회사들이 다 다녀든 공사인데 저희가 넘어봤자 승산이 없을 겁니다. 해보면 해봤어? 해보지도 않았잖아. 빈대만 못한 놈들 같으냐고. 도대체 원시로 활동시대라는 빈대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는 정주영. 나야지. 머리 쓰라고 뭐니? 그것은 쌀가게 배달 일을 하기 전 인천에서 부도 노동자로 일할 당시 체험으로 오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방을 얻지 않았던 정주영. 잠자리는 늘 노동자 탑숙소였다. 너무나 피곤했지만 뭔가 계속 무는 바람에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으니 범인은 바로 빈대였다. 밤새도록 잡고 또 잡고 빈대와의 전쟁을 치러보지만 그 많은 빈대를 당할 수는 없는 일. 그때 번쩍하고 떠오른 기가 막힌 묘책이 있었으니 담을 깔아놓고 담에서 양얘기나 양얘기나 물을 떠놓고 그 담밑에 발을 담고 그 양얘기를 담아놓고 거기다가 저거든 물을 담은 대접에 상다리를 담궈 놓으면 기어오르려는 빈대는 몽땅 물대접으로 빠진 터. 그런데 정주영의 예상이 빗나가고 말았으니 아이고, 참. 이게, 분명히 상다리를 기용으로 쓰는 없는 상황이건만 도대체 빈대는 어떻게 상위의 정병을 물어뜯는 것일까? 근데 전부 벽으로 나서 저 선동이 일단 그 내려가고 거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빈대들 정말 두들기 힘쓰고 그렇게 사람을 먹는 작전을 한다고 해서 사람보다 노력을 더 하기 때문에 내가 웬만한 사람보다 노력도 안 하면 저 빈대만큼은 더 힘들었습니다. 유경은 우리 민족에게 시련이었지만 정주영에겐 기회의 시간이었다. 당시 미군에 통역을 하던 동생 정인영의 소개로 미군 공사를 담당하는 군병 중이 메탈리스트를 만나게 된 때문이었다. Yes. This is John. Lieutenant Metcalf. Nice to see you again. This is John. What's new? 아니, 특별히 급한 일이 뭡니까? Well, as you have probably heard, the United Nations delegation will be coming to Seoul. This causes a problem. The UN cemetery is not quite finished. We need green grass. 예? 야, 이거는 웃긴다. 아니, 추운 겨울에 어디 가서 잔디를 구해오란 말입니까? And I understand the difficulties, Mr. John. Nevertheless, the problem exists, and we need green grass. Can you do it? 힘든 일이긴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형님. 도대체 어디서 오시려고 해보겠다는 대답을 했어요, 왜? 야, 머리 좀 써봐. 빈대도 머리를 쓰는데. 가만. 잔디가 아니라도 파랗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새 파는 틀이 어디냐고요? 아이, 참. 그래. 야, 갈 수가 있어. 가.
그때 뭐 그쪽은 돌을 많이 심었거든요. 그냥 뭐 돌 받아 쭉 심으면 세포라니까 자기 집을 먹고 인생이죠. 그러면 실경이 그 일로 미군의 신임을 얻은 정주영은 그 미군 공사를 도맡다시피 하게 됐다.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정주영의 발상이 또 한 번 멋지게 들어맞은 것은 바다를 내어 4,300만 평의 땅을 만드는 서산 간척지 공사였다. 당시 바닷물을 막기 위해 쌓아야 할 강조대는 총 6,400m. 하지만 공사는 마지막 270m를 막지 못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수천 톤의 돌을 쏟아부었지만 수석 8m의 거센 물살은 집채만한 돌들을 흔적 없이 쓸어가 버렸다. 불파도를 찾아낸 것은 바로 정주영이었다. 인천항의 종각 중인 폐유조선을 가져다가 단 한 번의 물줄기를 막아버리지 않은 것이었다. 길이 322m의 유조선이 가라앉자 물길은 단 한순간에 막혀버렸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유조선 공포. 서산 앞바다에 4,300만 평 새로운 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예, 잘 보셨죠?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머리 쓰는 거. 자, 이것은 크게 이렇게 세 개의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8세 때 정주영 고 회장께서는 막노동 해가지고 합숙소에서 그나마 그 돈 좀 아끼느라고 합숙소에서 잠을 잤는데 당시에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빈대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상에다 위에서 자고 그 밑에 양재기 놓고 물 따라 놔서 거기서 자면 수영해서 올라오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고 이제 해서 낄낄대고 좋아하고 잤을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났더니 계속 무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 냄새를 맡고. 그리고 그때 이 18세 때 이 경험을 이분은 이미 그룹을 운영할 때 다들 출세하고 잘 되면 뭐죠? 감추잖아. 자기 옛날에 돈 벌었던 거, 창피한 거 감추잖아. 그러나 이분은 뭐예요? 평생 야 빈대도 머리 쓰는데 좀 생각 좀 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임원을 질타를 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이분의 큰 세 가지 패턴입니다. 색깔로 빨간 게 좋은가요? 파랑이 좋은가요? 녹색이 좋은가요?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예요? 어느 색깔이에요? 빨강인 거 손 들어보세요. 자, 파랑인 거 손 들어보세요. 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색깔. 예. 여러분들 잘 답변. 나머지는 뭐야? 이거지 뭐 그지? 그냥 검은 거. 예, 여전히 그런. 자, 재미있는 얘기. 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고 사고에는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께서 박사과정에 대학원생들을 놓고 가르친 거예요. 이 빨간 거를 심층적 사고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파랑을 다각적 사고라고 그러고 이 그린 색깔 이것을 영역전이적 통찰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생각이 이렇게 세 가지로 학문적으로 기본 용어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심층적 사고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예? 더군다나 양재기의 물도 양재기는 국그릇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단하고 그다음에 이 파란 거는 거기서 천장으로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 그걸 찾아내는 거 문제가 왜 생기고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낸 거 이것은 다각적 사고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의 옛날의 경험 이게 삶의 현장의 경험이죠. 이 안목지죠. 이것을 계속 드러내서 그때의 어떤 석세스 패턴을 계속 활용하는 거죠. 공부 과목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이직 핵심을 잘 알아서 자기 거화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양재기는
국그릇으로 먹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어떤 다른 용도로 이렇게 프로텍션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고종족 사고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강좌를 그 울산대학교의 그 창립 이사장님 뭐 이렇게 연대를 따져서 정주영 회장님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듣는 그런 사고는 고종족 관념이에요. 그거 가장 쉬워요. 거기서 탈피하셔야 돼요. 오케이? 탈피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하고 숭실대하고 태도가 다르냐? 탈피하시는 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더 심층적 사고를 가졌어요. 자, 영역전이적인 사고가 가장 훌륭한데 뭐냐? 주전자에 물을 넣고 난로 위에 올려놓으면 얼마 있다 보글보글 끓잖아요. 전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난로에 주전자 올려놓고 도시락 올려놓고 그러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이건 뭐 아주 눈에 선해요. 근데 그 후에 공부하면서도 전기기관을 외웠지 이거랑 연결시켜서 공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정주영 회장을 연구하면서 이걸 알아낸 거예요. 이 주전자에 물을 넣고 하는 거 다 알아요. 주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기기관으로 이용하게 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제임스 와트였고 제임스 와트는 영역전이적 사고로 인류에 공헌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시간상 이제 이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뉴턴이 사가 떨어지는 거 다 보죠.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나 뉴턴은 만유인력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던 중에 사가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이벤트, 사건, 해프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더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창업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단순히 나 하나 먹고 살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릇이 작아서 크게 성공하지도 못해요. 예? 그런데 크게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영역 전이적 사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비현실적인 우리 주위에 다 안 된다. 야, 그만둬. 점을 9개를 선 하나로 긋는 거. 야, 그거 안 풀려. 교수도 못 풀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것이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풀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 그것도 뭐죠? 내가 풀었다는 걸로 끝낸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해 공헌하겠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마다. 어떻게? 데일리 업그레이드 이노베이션 라이프를 여러분이 가질 때만이 이게 돼요. 자, 여러분은 정주영 회장님에 대한 인생 비즈니스에 대한 히스토리는 좀 들으셨을 거예요. 고령교 고령교 다리 공사 하는데 그게 전쟁통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물가고로 해가지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건설업체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다 문 닫고 폐업해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회사에서도 임원들이 사장님 우리 이거 문 닫읍시다. 이렇게 손해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물가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정주영 회장은 뭘 했어요? 갑절이나 손해보면서도 사장은 신용을 지켜야지. 돈은 나중에 벌고 안 벌리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자기가 벌어놓던 재산을 다 팔았고 처남의 집까지 팔아서 그것을 완성을 시켜요. 그래서 갑절이나 손해를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강대교 공사를 하는데 그 당시 현대건설은 랭킹 6위라고 할 수 있었어요. 입찰에. 나라에서 이렇게 공사에 대해서 책임으로 손해를 보면서 신용을 지켜준 현대에게 일방적으로 수주를 줬죠. 그래서 현대건설은 한강대교 하나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 전에 손해본 것까지 다 반가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주요한 정부 공사는 다 맡아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업계에서 다 아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들, 이 관리한테 뇌물 줬네, 뭐냐, 다 그런 거예요. 또 사실은 그 당시는 그게 심했던 상황이거든요. 정주영 회장은 당시에 그게 싫어서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거는 하고 싶지만 난 그렇게 벌고 싶지 않아. 이런 그 아사리판 같은 데서 돈 벌고 싶지 않아 해서 태국으로 나간 거예요.
태국 그 고속도로 공사 가서 경험도 없고 뭐 고속도로 공사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 봤어요. 뭔데? 난 이렇게 돈 버는 거 싫어. 그리고 이런 그 비즈니스 세계에서 나는 경영하고 싶지 않아. 하고 나간 거예요. 돈은 여기서 벌어야 되는데 발상이 벗어난 거죠. 그랬는데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공부고속도로를 놓으려고 하는데 누구예요? 공병대에다 놓을 수도 없고 누구도 놓은 적도 없고 계산을 해볼 수도 없고 값을 못 붙이는데 정주영 현대건설에서만 그나마 태국에서 작사를 놨지만 고속도로 건설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당신이 좀 다 해봐. 그리고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비즈니스에 남다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막걸리 먹을 때 아이고 형님 아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뒤에서 앞에서는 각하 했지만 뒤에서 취하면 이거야 정말 노래 불러가면서 형님 그러고 마음을 맞췄다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싸게 건설할 수 없는 거 참전해서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뭐죠? 나라가 오일 쇼크로 인해서 어려웠을 때 그때 뭐죠? 돈은 누가 벌어? 중동의 오일머니가 벌리니까 돈을 벌려면 돈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부자인데. 그래서 다들 동생이고 누구고 다 막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동생 그 기업의 큰 부위를 다 주고 그리고 떠났어요. 현대 건설이 중동에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거기서 큰 돈을 벌었잖아요. 그 후에 삼성건설, 한영건설 모든 건설회사가 다 들어가서 돈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은 바뀌어가지고 건설 공기가 끝났잖아. 그러니 건설 중장비가 다 중고품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종업원들, 이 건설 인부들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산방조제 아니에요. 아까 이렇게 다리 놓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예요? 그걸 놔서 거기에 중장비를 써서 다시 일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돌리려고 하는 그 사고. 나 하나 잘 살려고 땅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빨리빨리 하고 속전속결로 하는 현대 정신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흙을 메꾸고 이쪽에서 메꿨어요. 만약에 저보고 메꾸라고 그랬으면 한쪽에서만 쭉 메꿨으면 뭐죠? 언젠가는 이쪽으로 닿으면 그때는 이런 폐유선을 갖다가 묶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가운데 200 몇십 메타 되면은 그냥 더보다 많이 부으면 될 줄 알았지. 물살이 세서 그냥 집채만한 돌이 다 떠나갈 건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왜? 빨리 하려는 생각에. 그리고 뭔가 공기를 단축해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그 당시에 주요 임원, 학자, 건설업계의 학자들은 다 뭐죠? 회장님, 최선을 다했지만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경영자의 태도예요. 학자의 태도예요. 그런 일인데 정주영 회장은 뭐예요? 밤을 새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야지. 하루에 이자가 얼마인데.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일은 어떻게 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본인이 폐유선을 한 거예요. 저는 별도의 이 방송이 나간 게 있는데 그때 기자가 전화 와서 저한테 물었어요. 전화로. 그걸 어떻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올랐냐. 전 국민학교 때 아이디어더라고요. 뭐냐면 동네에서 집 짓기를 하면 모래를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모래 속에다 집 짓고 고무신 뒤집어서 자동차라고 장난 놀았거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모래를 이렇게 쌓아놓고 위에서 바켓에다 물을 붓고 누구 모래집이 부서지나 하는 게임을 했어요. 그때 부서져요. 물이 이제 쌓여서 넘치면 댐이 넘치듯이. 그럼 마지막에 고무신에다가 모래 잔뜩 쇠가 탁 막아요. 저는 바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폐유선이라는 건 옛날 일상생활 게임에서 모래 쌓아놓고 물 부어서 넘어질 때 고무신에다 모래 잔뜩 쌓아놔서 딱 하는 거, 그거 일상생활이었다. 이 너무 남이 해놓은 거 기발난 그 발상을 금방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송국에서 놀라서 온 거죠. 어쨌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주영 회장은 나중에 노후에
국민의 국가에 나갈 바, 국민의 소원인 통일을 준비해서 그는 통일의 사업에 또 한 족을 내리죠. 남이 보면 현대그룹의 부창출로 가는 걸로 보지만 그는 무려 소 1000마리, 나중에 이제 한 마리 죽을까봐 1001마리를 보냈잖아요. 처음에 500마리를 보내는데 서산 간척지의 농장에 농장 책임자, 농장장이라고 그럴까요? 농장 책임자에게 송아지 한 마리 날 때마다 새벽에 2시, 3시고 나면 전화 즉각 보고해요. 회장님이 송아지 하나 낳는데 그거 50만 원 그것밖에 안 하는 거 그게 뭐 중요해. 그러나 2시, 3시고 암소가 새끼를 잘 낳습니다 하는 걸 보고하겠어요. 그러면 회장은 그래 내가 잘해 내가 내려가서 볼게 그럴 정도예요. 근데 그분이 몇 년 동안 거쳐서 소떼, 방북 소떼를 디자인했는지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람이 생각을 해서 세계적인 퍼포먼스, 그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세계 뉴스를 끌어당기고 퍼포먼스를 하는 데는 생각의 영역전이적 사고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생각이 중요하고 생각을 습관화시켜서 가치 창출을 만드는 걸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배웠으면 거기서 핵심이 되는 것을 여러분 인생에다 접목시켜서 여러분들도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장군 밑에 쫄개가 없어요. 왜? 장군의 생활을 가까이 봤고 장군의 생활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길 때 쫄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울산대학교가 이 학교가 한 분의 개인의 대학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 발전에 큰 획을 이룬 분이 만들어진 과정의 대학이에요. 이건 한국의 하나의 흐름인 거예요. 그런 대학교에 여러분은 장수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